이후에 어떤 지수가 어디까지 올라가서 어떻게 해서 조정을 받고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렇게 그림 그리고 싶은 생각도 죽어도 없습니다. 단 1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로 내 투자의 프레임을 오히려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어디까지 상승할까? 단기에 어디까지 상승할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 밸류에이션이 상승하는 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더 무의미하다. 대만, 일본만큼 회복한다? 라고 하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대만보다 조금 못하게 갱신하지. 생각해도 4천이에요. 그게 지수 4천이니까요. 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찐쌤 김진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주식 테마파크 시간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엄청 좋잖아요. 시장이 되게 강하기도 하고 왜 안 빠지지? 이 정도면 빠져야 되는데 이런 느낌도 많이 드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좀처럼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글로벌 시장이 좋나요? 뭐 글로벌 시장이 특별히 좋지도 않아요. 시장이 이런 형태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서서히 좀 의견들이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치도 아니지만 랠리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저의 입장 정리를 좀 해보겠다.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일단은 입장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장에 대한 인식 분석부터 제대로 해야겠죠. 근데 조금 큰 틀로 두 가지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이 차트는, 이 그래프는 아마 보셨을 겁니다. 최근 들어서 제 영상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온 그 영상의 맨 마지막에 제가 냈던 그래프인데 이건 큰 틀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야 전체 큰 틀에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을 다시 한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니까요. 일단 보면 지난 몇 년 동안 2017년부터 2025년까지의 보라색이 대만, 빨간색이 니케이, 그리고 일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코스피입니다. 실질적인 수익률을 그래프로 그려온 건데요. 가장 큰 차이는 2021년까지는 유사했다. 그러나 2021년이 넘어가면서부터 대만, 일본은 약간 조정을 받는 듯 하다가 결국은 2021년, 22년의 고가를 갱신하면서 랠리를 보였고 그 당시부터 우리나라는 2025년 불과 얼마 전까지 계속해서 박스권 상승을 보이지 못했던 게 가장 큰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대만이 어느 정도 올랐나 라고 생각을 하면 대만은 2021년 이때가 고가가 매우 높아서서 실제로 고가를 갱신한 수익률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20% 정도 고가 갱신한 상황이에요. 일본이 2021년을 고가 갱신한 수익률만 치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가 30% 이상 고가 갱신을 한 상황인데 우리의 실질적인 히스토리컬 하이는 얼마일까요? 코스피 지수 3,300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직까지 3,000이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고가보다 밑에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고가보다 대략 한 10%가량 아래에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큰 틀에서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 이제 일본, 대만 저리가 확실히 아웃퍼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승을 보이고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큰 틀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아니고 지난 3년간 있었던 상대적 약세의 요인들이 사라진다면 고질적인 약세 요인일 수도 있고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모멘텀이건 어떤 환경 변화건 간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상승의 모멘텀이 생긴다고 한다면 미국을 안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대만이랑 일본이 보여줬던 퍼포먼스 수준까지는 우리가 회복을 해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나라만의 흐름으로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면 제가 추세를 판단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 첫 번째는 길게 오르면 길게 오를수록 추세를 신뢰할 만합니다. 더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가파르게 오르면 오를수록 저는 더 강한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만하게 오르는 것보다 더 가파르게 오를 때 실제로 더 신뢰할 수 있는 추세가 형성됐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은 알겠는데 이게 투자에 적용이 잘 안 되죠. 왜? 가파르게 오르면 팔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배제하고 추세를 신뢰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더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얼마나 강한 상승인가 보면 첫 번째 상승했던 게 한 요 정도 각도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상승했던 게 요 정도 각도인데 세 번째 상승한 건 이런 각도입니다. 로켓네요. 로켓처럼 아주 가파른 상승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시장에서 상승을 시도했던 그 어떤 국면보다 지금 현재 가장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다. 그 이야기는 제 기준에서 생각을 하면 가장 신뢰할 만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전에 이런 시장, 강세 시장, 이런 시장 이러면 제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고인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럴 때마다 이렇게 탁탁탁탁
먼저 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삼성전기 뭐 이런 종목들을 착착착착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이 센가요? 결코 세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 지수 관련 대형주가 강세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가장 가파른 상승을 보인다고? 이거는 시장이 잘못된 걸까요? 오히려 시장이 더 긍정적이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물론 여기에서 해석은 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더 긍정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지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면 그만큼 그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준다는 얘기고 시장은 아주 강한 흐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지수 관련 대형주들의 주가가 부진해요. 이 이야기는 뭐죠? 우리나라 전체 매크로로 보면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매크로가 안 좋다 보니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혹은 코스피 전체 EPS 통계값을 낸다. 그러면 EPS가 실질적으로 상승하고 있을까요? 제대로 상승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제대로 상승하지 못하고 있겠죠. 그렇잖아요. 지금 많이 오르는 종목들 막 연간 해봐야 삼성전자 분기 실적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부진하고 큰 기업들이 부진하다라는 이야기는 실제로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 통계를 해서 다 합쳐본다고 하면 실적은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안 좋은 상황인데 증시가 강한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의 상승 논리는 어찌 보면 심플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하면서 제일 먼저 배운 그 공식을 가지고 설명하면 됩니다. 주가는 EPS 곱하기 P입니다. 그런데 앞서 봤듯이 지수 관련 대형주가 전체적으로 부진해요.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EPS는 약간 성장하거나 아니면 정체되어 있거나 이렇게 통계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수가 최근 3년 내 가장 강한 상승을 보인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죠? 지금 현재 상승하는 구간은 P/E가 멀티플이 상승하는 구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밸류에이션이 상승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밸류에이션이 상승하는 장, EPS가 상승하는 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밸류에이션이 상승하는 시장이라는 게 어떤 시장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이 구분은 그렇게 좋아하는 구분은 아닌데요. 시장의 유동성이 강해지면서 풍부해지면서 올라가는 상승의 시장 이럴 때 보통 밸류에이션이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돈의 힘으로 올라갈 때 실적이 많이 안 올라가도 10% 올라갈 게 원래는 실적으로 보면은 10% 올라갈 게 유동성이 많아지면 20% 30%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상승하는 구간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저는 이 분류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유동성 시장의 전형적인 특징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상승하는 구간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EPS로 상승하는 시장, 즉 실적이 받침이 되면서 올라가는 시장보다 오히려 더 강한 상승 형태, 더 가파른 상승 형태를 보이는 게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유동성 장세 그리고 실적 장세 이렇게 구분한다고 하면 유동성 장세가 더 가파르고 길고요. 실적 장세가 더 완만하고 짧은 게 일반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증시를 저는 전망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지만 그 본능적으로 전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증시 세상이 실제 내 주식시장 세상하고는 조금 다르게 있잖아요. 항상 저도 그래요. 어찌됐든 이 머릿속의 증시의 세상보다 이 밸류에이션이 상승하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길게 더 강하게라는 이야기는 더 가파르게 더 쉬지 않고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래서 내 머릿속에 증시 세상하고 현실의 증시 세상이 더 세다 보니 소위 이 시장 지금 버블이다. 거품이 꼈다. 그다음에 투자 심리는 어떨까요? 겁나 불안하죠. 이렇게 올랐으니까 언제 빠질지 몰라요. 불안한 투자 심리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있잖아요. 초기에 이렇게 가파르게 오를 때 이거 지금 시장 잘못됐다 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그런 경향이 더 많습니다. 제가 바로 어제 여의도에 갈 일이 있어서 여의도에서 운영하는 후배들 두 분이랑 점심을 먹었는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가 냐? 앞으로의 주식시장의 흐름을 막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그렇게 해서 맞으면 참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제 경험상 유동성 시장, 이 밸류에이션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시장 참여자들이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의 미래를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 부담스러울 것 같은 그런 그림을 그려야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하나도 근거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그림을 그려야 내가 투자하는데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 시장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려대기 시작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상승하는 시장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이건 제 경험인데요. 보면 밸류에이션이 상승한다 그러면 머릿속으로 딱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아, 그러면 모든 주식이 다 오르겠구나. 시장 밸류에이션이 상승한다고 하면 모든 주식이 다 오르겠구나. 그게 이제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상승이니까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전개되는 경우도 실제로 많지가 않아요. 그거보다는 뭐냐면 강한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아주 극단까지 상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린 게 일반적으로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밸류에이션이 상승하는 시장의 저의 경험상의 특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강한 것이 계속되고 중간중간 제한적으로 순환매가 나오지만 이 순환매가 그렇게 영속성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밸류에이션 상승하는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우리나라 현재 국면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상승하는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왜 밸류에이션이 상승하는 거지? 이유가 뭘까? 요것들을 크게 세 분류로 제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큰 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있고 부양적인 통화 정책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 경제에서 잉여 유동성이 조금은 증가하는 상황이고 실제로 금융시장의 유동성 공급 요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유동성 공급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금융주 혹은 이 내수 관련한 주식들이 금융주는 랠리를 내수 관련 주식들은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정부 정책과 관련한 부분인데 제가 이번 주 초에 필살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기대할 만한 요인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부분이 결국은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라는 게 그거 자체로 밸류에이션이 좋아지는 거겠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는 것만으로 밸류에이션 자체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고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그래서 금융이나 지주사나 이런 것들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더 중요한데요. 최근에 실제로 가장 센 종목들은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수주산업들, 조방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조선, 방산, 원전, 전력기기 이런 것들 보통 대부분 우리는 수주산업이라고 하는데 수주산업들이 전체 매크로 산업과는 상관없이 미시적으로 좋단 말이죠. 그건 다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그게 왜 밸류에이션의 상승과 이어지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수주산업이 주가가 상승하는 건 그냥 무조건 밸류에이션의 상승을 동반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가는 뭐에 움직일까요? 수주산업은 수주를 받는 시점으로 움직여요. 근데 보통 수주산업이라고 하면 수주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매출을 인식해서 출하를 해서 납품을 해서 매출로 인식할 때까지 2년, 3년 이렇게 걸려요. 빠르면 수주산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3개월에 끝나면 수주산업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냥 대부분의 제조업들이 주문받아서 출하하는 거니까 3개월 정도의 시간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주산업이라고 하면 이게 1년, 2년, 3년 이렇게 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가는 수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가지고 움직일까요? 수주의 상황을 가지고 움직일까요? 수주의 상황을 가지고 움직이죠. 그러니 수주를 막 받기 시작하는 시점, 수주가 막 늘어나는 시점에서 실적이 엄청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주가는 수주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상승하는 거죠. 미래에 어차피 수주를 받았잖아요. 주문 받았어요. 이게 배 만드는데 인도하는데 3년 걸려요. 투자자는 알잖아요. 3년 후에 매출 얼마, 순이익 얼마 찍히는 거 알잖아요. 이때 반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수주한 게 지금 실적에는 안 잡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밸류에이션의 상승을 동반하거든요. 이거 더 재밌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 수출입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반도체 이거 미국으로 수출하면 배로 수출할 것 같으세요? 비행기로 수출할 것 같으세요? 비행기로 수출합니다. 왜 비행기로 수출하는지 아세요? 빨리 갖다 줘야 돼서요. 왜? 이거는 주문을 받아서 인도하는 데까지 속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심지어 자동차도 배로 나르기도 하지만 비행기로도 나르는 겁니다. 특히 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중요한 게 현물 가격이 움직이잖아요. 인천항에서 배를 띄워서 미국 가는데 몇 개월 걸리잖아요. 유럽 가는데 몇 개월 걸리잖아요. 몇 개월 가는 동안 반도체 가격은 움직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산업들은 수주 산업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산업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수주산업,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원전은 수주산업이죠. 수주산업인데 아직까지 수주가 몇 개 없는데 어찌됐든 전력계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수주산업이 미시적인 호황을 보일 때는 시장은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 큰 틀에서의 시장 상황, 고질적인 밸류에이션의 할인 요소가 사라지는 현재 정책 상황, 여기에 실질적으로 수주산업을 중심으로 미시적인 수주산업의 호황, 이 세 개가 합쳐져서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상승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밸류에이션이 상승하는 시장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고 일반적으로 그리고 현재는 밸류에이션이 상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요걸 두 개를 접목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적이 있었냐? 과거 히스토리를 잠깐만 좀 끄집어 와 보면 저는 굳이 되자고 하면 한 2004년에서 2006년까지 시장이 현재 시장과 아주 100% 유사하진 않지만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시장은 2004년부터 2006년에 끝나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2004년에 시작을 해서 2008년 금융위기 날 때까지 한 방의 랠리로 끝나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깔끔하고 가장 화려했던 주식시장 상승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때가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증폭됐던, 거의 제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2000년대 이후 2025년까지 왔을 때 우리나라 시장은 밸류에이션이 상승하면서 올라가는 시장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늘 파동이 짧죠. 실적이 중심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시장이 거의 없었는데 거의 유일하게 2004년부터 길게는 2008년까지가 밸류에이션이 확장되면서 아웃퍼폼했던 시기, 시장이 강한 상승을 보였던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 왜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상승을 했느냐? 첫 번째는 금융위기를 겪고 금리가 20% 하던 금리가 급속도로 내려가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기 시작했던 그 시점, 안정화를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했던 바로 그 시점이고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셌잖아요. 이때 재테크의 최고는 주식시장은 아니었어요. 이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이제 강남의 아파트가 자고 나면 가격이 올라가는 그 시점에 바로 시작이었거든요. 본격적인 부동산의 화랑이 왔기 때문에 금융주도 이 유동성을 배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2000년대 이후에 금융주가 유일하게 아웃퍼폼했던 구간입니다. 지금 노란색이 코스피고요. 까만색이 우리나라의 금융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금융주는 거의 아웃퍼폼한 적이 없어요. 이때가 유일합니다. 이때가 유일했던 이유는 시중에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풍부해지기 시작했던 그 시점, 그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저는 유동성에다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2004년에서 2006년으로 적었지만 2008년까지 확장된단 말이죠. 이때 시장의 주도주가 뭐였을까요? 조선주였단 말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격적으로 조선 화랑과 함께 맞물리면서, 조선업이 뭐예요? 수주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밸류에이션이 거의 유일하게 확장됐던 시점, 그 시점이 2004년부터 2006년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랑 조금은 유사한 포인트가 존재한다. 뭐냐면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수주산업을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라고 봐요. 다만 다른 요소가 하나 존재를 하는 건, 이때는 시장이 아주 명백하게 대규모의 수요가 존재했어요. 해외에서, 중국에서. 우리나라 조선,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와 맞물렸던 시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해외에서 그런 급격한 수요의 증가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004년부터 2006년, 더 나아가선 2008년까지 시장과 조금은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제가 특히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약간의 유동성 시장,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상승하는 구간의 흐름, 그 흐름과는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을 현재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결론을 지어야겠죠. 제가 오늘 현재 상황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저는 늘 아시겠지만 지금 대세 상승이냐 아니냐 이런 거 이야기하나요?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그 논할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후에 어떤 지수가 어디까지 올라가서 어떻게 해서 조정을 받고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렇게 그림 그리고 싶은 생각도 죽어도 없습니다. 단 1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런 것들로 내 투자의 프레임을 오히려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어디까지 상승할까, 단기에 어디까지 상승할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밸류에이션이 상승하는 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더 무의미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저의 입장, 큰 틀에서 가장 좋게 보면 최상이라면 대만, 일본만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입장입니다. 대만, 일본만큼 회복한다? 라고 하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우리나라 애국심에 불타갖고 더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대충 보면 일본이 2021년 고점을 20% 이상 갱신했고 30% 이상 갱신했고 대만이 20% 정도 갱신했으니까 대만보다 조금 못하게 갱신하지. 생각해도 4천이에요. 그게 지수 4천이니까요. 제가 여기서 지수 4천 얘기하면 미쳤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정신 나갔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최상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대만, 일본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만큼 회복해낸다면 4천도 불가능하지 않겠다. 다만 그럴 땐 조건이 하나 필요하죠. 글로벌 증시가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아니 이럴 수 있잖아요. 대만, 일본이 내려오고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4천 안 가도 거기서 우리의 상승이 종료될 수도 있겠죠. 얘네들이 내려오고 우리들이 올라가서 중간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 대만, 일본만큼까지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가능성 열어놓고 여기서의 조건은 글로벌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 조건을 깔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앞서 두 번째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상황은 전례 없이 가장 강력한 형태의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증시의 변곡점이란 건 추세라는 건 가파르게 오르면 오를수록 더 강하다, 신뢰할 만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는 변곡점은 오른 거보다 더 가파르게 빠질 때 변곡점이 형성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가파르게 오르면 오를수록 이거보다 더 가파르게 빠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린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주식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기대할지는 모르겠으나 가파르게 오르면 오를수록 이 각보다 더 가파르게 빠지기는 힘들다고요. 그래서 저는 더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정이 실질적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형태의 조정을 보일 거니까 이런 형태의 조정을 보인다고 하면 그건 조정이겠죠.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거겠죠. 그것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후에 조정이 언제 어떻게 올지는 모른다. 근데 그것까지 알 이유도 없다. 다만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이 상승 관점, 상승 기조 자체가 훼손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만 입장 정리를 해도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미래에 대한 기대값들이 존재해요. 뭐냐면 유동성 시장이라고 하면 최소한 시장에 유동성이 유입이 돼야 돼요. 근데요, 어저께 제가 이제 후배들 만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구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뭐냐면 실제로 유동성이 유입된 증거가 없다. 아직까지. 잉여 유동성만 증가했지 유동성이 유입된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안 됐는데 이렇게 올랐는데 그럼 유동성이 유입이 되면 왜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 실질적으로 현재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기대값은 분명히 유동성이 얼마나 충족되느냐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탁금을 가지고 유동성을 많이 시중 유동성을 많이 체크를 하잖아요. 근데 예탁금은 주식을 팔아도 예탁금이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예탁금이 되게 중요한 것일 거고 배당 펀드가 됐던 사모 펀드가 됐던 주식형 펀드의 설정자 수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거 꾸준히 이렇게 동반적으로 늘어나는 흐름들을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아주 많은 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야 그래야 유동성이 유입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앞서 제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008년까지 가장 강한 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외국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매일 팔았습니다. 하루하루씩 산적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계속 팔았어요. 외국인들 지분율이 급속도로 떨어져요. 근데 그때가 대한민국 증시에서 가장 센 증시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외국인이 바로미터여야 한다.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우리 시장 자체의 유동성을 잘 체크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 경험에선 유동성 시장은 제한적으로 순환매가 나오기는 하지만 결국은 지금 모멘텀이 있는 주식 센 주식, 그런 주식들이 과한데 더 과할 때까지 올라가는 게 유동성 시장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우리는 투자를 집중할 때 그냥 밸류에이션이 지금 오히려 비싼 주식, 상승이 과했다고 생각되는 주식 그런 주식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테마파크는 최근에 시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의견들 이런 것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계신데 그런 상황에 맞추어서 저도 이제 현재 국면에 대한 저희 입장 정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논리들, 이런 악유들은 2, 3주 전? 한 달 전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한 달, 2, 3주 동안의 기간 동안도 저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했을 때 가장
좋은 성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저는 저희 입장으로서 이 정도 관점만 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냥 단기적인 흐름 그리고 글로벌한 흐름들을 체크하는 게 제일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차원에서 오늘 현재 국면 한국 시장 랠리에 대한 저희의 입장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 이야기가 정답은 아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진이고요. 찐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